네, 안녕하세요.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인데, 오늘도 오전에 상남이 방송 보러 오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도 저를 힘을 나게 해주니까 우리 상남이 가족분들께서 오늘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거래대금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한 거래대금으로 상승을 했고, 항상 주식시장이 그렇듯 상승을 하면은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챙기고 싶고 매도를 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 흐름에 유입됐던 단기적인 투자자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더불어 이제 기존에 이 두산 로보틱스를 오랫동안 보유해 오셨던 분들도 있다라는 게, 그죠? 그게 원인이 되었죠, 이번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큰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오는데 첫날의 음봉과 다음날의 음봉, 네, 떨어지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거래 대금도 줄어가요. 주가가 떨어지고 조정을 받을 때 처음에는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다음날엔 줄어들었고 그 다음날은 또 줄어들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캔들이 변동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 11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와 동시에 거래 대금도 당연히 어제보다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오늘 하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슬슬 좀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본질은 이거예요.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에게 호재예요. 그죠? 지금 연매출 10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조 나오고 현금도 두둑하고, 이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구나 이제 이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호재가 등장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이슈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지 않으면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단기적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오래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3월 달에 담아 놓았던 대량의 매수 흐름이 지금 요지부동이요. 가만히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죠. 코스피 200 편입되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다음에 눌릴 때 6월 21일 주가 눌렸을 때 21일 날 대량 순매수 그렸고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재밌는 건 미래에셋이에요. 미래에셋도 골드만삭스가 담을 때 함께 담았었고, 또 이번 상승해서 담은 게 아니라 이 12일 날, 그죠? 공시 나오고 다음날 급등할 때 12일 날 담은 게 아니라 다음날 떨어질 때 담았어요. 그 물량이 지금도 요지부동인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지금 모아가는 투자자들이 있구나. 모아가는 시장의 주체가 있구나.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담아가고 있구나. 주식의 원칙은 뭐예요?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죠? 항상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아서? 그것도 있죠. 그들 자체가 시장이니까. 물론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얘네들은 단타만 치는 애들이고 외인들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저렴할 때 매수를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게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급등할 때 신이 나가지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정작 우리 돌이켜보면 급등할 때 매수했다가 떨어진 주가 보면 속상한 경우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떨어질 때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떨어질 때 이걸 담아도 되는 걸까? 네, 저는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예요. 자, 우리 상남이 가족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산은 쌍남이, 그죠? 여기서 챙겨볼 건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네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첫 번째로 챙겨봐야 될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이에요. 2018년도부터 22년도, 그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무려 46%나 성장을 했다. 압도적인 1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매출 4위를 기록했다. 성장률은 1위고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 협동 로봇 판매 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요게 핵심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뭐냐면은 코로나19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이때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다들 그죠?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와중에 자, 떨어지던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배경이 된 게 맞아요. 협동 로봇 시장이 부각을 받은 게.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지금 CAGR을 보시면 연평균 22% 계속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제대로 된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본격적인 대중화가 됐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미 고점을 찍고 있겠지만 캐즘이라고 불리는 그 전 단계, 그죠? 이런 단계에서는 얘가 얼마나 빠르게 얼만큼 성장할지 사실 레퍼런스를 가이던스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폭발적인 시장이고 잠재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이 처음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어울러서 상장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월달 MSCI 그리고 CES 2024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다라면 지금부터는 2차 사이클, 협동 로봇의 2차 성장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왜냐? 이것도 중요한데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우리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만 하셔서 이 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은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입장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니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해서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다른 뭐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리딩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상담과 함께 편안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자, 2차 사이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당연히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었던 제조업의 리쇼어링이요. 자,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협동 로봇이 1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이클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였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두산 로보틱스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었어요? 일자리가 무너지고 혹은 또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빨리빨리 뭐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 물건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분주해진 거예요. 엄청 분주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애초에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자리 크게 타격이 없는데? 우린 공장이 없어. 우린 공장이 아니라 미안한데 우리는 이쪽이야. 어떡하지?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를 도입할 물건이 없네? 하드웨어가 없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조 라인의 공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게 리쇼어링인 거예요. 중국에게 있었던 공장을 미국으로 다 가져오자. 제조 라인의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우리 코로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중국과 함께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이 달러 시스템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달러 시스템에 달러 채권 매입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 기축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달러를 찍어내서 어떻게 해줘요? 주변 무역 국가들이나 동맹 국가들에게 흑자를 안겨준단 말이에요. 흑자를. 그죠? 동맹 국가들이 만들어낸 물품을 사주면서 흑자를 안겨줘요. 달러를 찍어내서 그 물건 사주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미국의 채권을 사줘요. 상부상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게 계속 판매를 하면서 흑자를 내림과 동시에 달러 기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제조 공장들을 다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국가들은 그럼 우리 뭘 만들어서 팔아? 그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가 와서 이 현지에서 팔아라. 응? 우리가 그걸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는 제조 공장만 미국에 있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해군에 잠수함도 올해 만들지 못했어요. 응? 해군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 잠수함 왜 노후화된 잠수함들이 많고 필요한데 왜 이게 안 들어오냐? 돈이 없냐? 아니다. 배를 만들 조선 기업이 없어요. 제조량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해요, 사실. 미국의 법에 따르면은 미국의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국의 제조 라인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러면 빨리 제조 라인을 가져와야겠다. 근데 제조 공장들이 막 늘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머리 아프고 가뜩이나 지금 고용이 너무 강해서 그죠? 인건비가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물가도 안 잡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조 공장, 그러니까 공장이, 그러니까 결국 제조 리쇼링을 한다는 건, 제조 부활을 한다는 건 결국 공장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고,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야기고,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인건비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면 당연히 여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기업들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난린데, 그죠? 그냥 공장 만들어. 인건비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각을 받는 게 협동 로봇이에요. GM부터 포드까지 지금 전부 다 협동 로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뉴스는 안 나오고 당장의 주가만 보게 만들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협동 로봇 시장은 1차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2차 사이클은 이번 미국 대선 제조업의 부활이 될 것이다. 제조업의 부활.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떤 게 껴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이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합병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두산 로보틱스의 무서운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밥켓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재무, 이 둘이 만나면은 최상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기존에 산업용 로봇의 강자라고 불렸던 유니버셜 로보틱스, 화나, 이 친구들이 협동 로봇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두산이라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률을 46%나 보여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실제로 영업망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두산 밥켓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산 밥켓의 영업망을 고스란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두산 밥켓이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 현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 M&A라든지, 그죠?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은 로보틱스에게 완벽한 호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는 9월달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합병 공시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합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9월 25일 주주총회까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 나왔을 때 호재, 그 다음에는 악재, 이제는 호재가 좀 나올 그럴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천천히 바라보면서 이 두산밥켓의, 그죠? 내용도 우리가 좀 슬슬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승분을 두산 로보틱스가 보일 수 있고, 그죠? 두산밥켓과 합쳐진다면 두산밥켓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가 상승이 두산 로보틱스와 어우러지면서 그 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두산 로보틱스와 밥켓의 합병이 매우 어떡하다? 미래지향적인 상황이다.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 로보틱스와 밥켓이 처음에는 이제 완전 모회사, 완전 자회사 이렇게 흘러가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로보틱스와 밥켓 같은 경우에 이런 완전 모회사, 자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냥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은 자회사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면서 더욱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여기서 뭐 100%, 10% 이런 단기적인 관점을 볼 게 아니라 더 멀리, 그죠? 당연히 전고 뛰어넘는 관점으로 대박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또 추가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